주식시장에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거대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업을 분석할 때 습관처럼 재무제표의 맨 아랫줄, 당기순이익을 확인합니다. 이 숫자가 플러스이고 전년 대비 성장했다면 별다른 의심 없이 안심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죠. 아, 이 회사는 장사를 잘하고 있구나. 흑자 기업이니까 안전하겠지.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역사에는 매분기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며 주주들의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이른바 흑자 도산. 장부상으로는 분명 떼돈을 벌고 있었는데 정작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혹은 당장 갚아야 할 은행 이자를 막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순이익이라는 숫자가 회계사들이 만들어낸 정교한 의견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회계장부의 마법을 걷어내고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유일한 진실, 바로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가장 강력한 ETF, 카우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 구루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익은 의견일 뿐이지만 현금은 팩트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자본주의의 가장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순이익과 현금은 무엇이 다르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주 쉬운 예시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100억 원어치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거래처에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사정이 어려워 대금은 6개월 뒤에 받기로 계약했죠. 이때 회계장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건이 나갔고 거래가 성사되었으니 회계 기준상으로는 즉시 매출 100억 원이 찍힙니다.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당기순이익으로 기록되겠죠. 뉴스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라며 팡파르를 울립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이 숫자만 보고 환호하며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재무제표만 보면 이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돈을 잘 버는 우량 기업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회계상으로는 수십억을 벌었지만 지금 당장 회사 금고에는 현금 10원 한 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돈은 6개월 뒤에나 들어오는데 당장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고 공장 전기세도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합니다. 장부상 부자인데 현실은 거지인 기이한 상황. 이때 은행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면 흑자 상태 그대로 회사는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순이익이라는 허상 대신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진짜 지표를 봅니다. FCF란 말 그대로 기업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 내고 월급 주고 공장 설비 투자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진짜 내 지갑에 남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잉여 자금을 뜻합니다. 이 돈이 있어야 주주들에게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네 가게 경제로 가져오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연봉이 2억 원이지만 명품 사고 외제차 굴리고 대출 이자 내느라 월급날 통장 잔고가 0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연봉은 5천만 원이지만 알뜰하게 써서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현금으로 저축하는 사람이 있죠. 겉보기에 화려한 건 전자일지 몰라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살아남는 건 후자입니다. 카우즈 ETF는 바로 이 후자 같은 기업만 골라서 담겠다는 철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티커명 COWG, 풀네임은 페이서 US 캐시카우즈 100 ETF, 이름 그대로 캐시카우, 즉 현금을 우유처럼 쭉쭉 짜내는 기업 100개를 모아놓은 상품입니다. 이 ETF의 운용사는 아주 명확하고도 도발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꿈을 사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현금 창출력을 산다. 그렇다면 카우즈는 수천 개의 미국 기업 중에서 어떻게 알짜배기 100개를 추려낼까요? 이 과정은 흡사, 오징어 게임을 방불케 하는 서바이벌입니다. 먼저 미국의 상위 1000개 기업이 모인 러셀 1000 지수를 모집단으로 삼습니다. S&P 500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직 덜 유명하지만 실속 있는 중대형주들이 포함되죠.
여기서 금융주나 리츠처럼 현금 흐름 계산이 특이한 섹터는 아예 예선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기업들을 줄 세우는 단 하나의 절대 기준. 바로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입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기업 가치 대비 현금을 얼마나 버느냐를 따지는 가성비 지표거든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기업을 100억 주고 통째로 인수했을 때 1년에 현금으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이 수익률이 높게 나오려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분자인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좋거나 아니면 분모인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싸거나. 즉, 카우즈가 뽑은 종목들은 돈은 미친 듯이 잘 버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평가 가치주를 기계적인 알고리즘으로 발굴해내는 것이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현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최근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카우즈 포트폴리오에는 거의 없거나 비중이 아주 적다는 점입니다. 아니, 애플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왜 안 담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자인 현금도 많지만 분모인 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미 남들이 좋다는 걸 다 알아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은 주식은 카우즈의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물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카우즈의 바구니를 열어보면 우리가 열광하는 AI나 메타버스 같은 화려한 테마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기름때 묻은 에너지 기업, 약을 파는 헬스케어 회사, 혹은 원자재를 다루는 투박한 기업들이 특실거립니다. 사람들은 지루하다, 한물 같다고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독점적인 지위에서 꼬박꼬박 현금을 쓸어 담고 있는 숨겨진 부자들이죠. 성장주 위주의 QQQ가 강남의 신축 아파트라면 카우즈는 지방의 알짜 상가 건물들을 모아놓은 셈입니다. 카우즈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감정 없는 리밸런싱에 있습니다. 보통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산 주식이 오르면 사랑에 빠집니다. 더 오를 거야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며 계속 들고 가죠. 하지만 카우즈는 다릅니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 FCF 일드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내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서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하지만 현금 흐름은 여전히 짱짱한 다른 종목을 사들입니다. 투자 격언 중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 있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말은 쉽지만 인간의 본능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비쌀 때 흥분해서 사고 쌀 때 공포에 질려 팝니다. 카우즈는 이 본능을 거스르는 역발상 투자를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해버린 상품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비중을 줄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비중을 늘리는 행위를 매 분기마다 기계적으로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우즈가 하락장이나 박스권 장세에서 S&P 500을 종종 압도하는 성과를 내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나스닥이 30% 넘게 폭락하며 비명을 지를 때 카우즈는 오히려 플러스 수익을 내거나 보합세를 유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빚 많은 성장주들은 이자 갚느라 휘청거리지만 애초에 현금이 넘쳐나는 카우즈의 기업들은 고금리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쌓여있는 현금으로 이자놀이를 하거나 헐값에 나온 경쟁사를 인수하며 덩치를 키웁니다.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지는 현금 부자의 여유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ETF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우즈의 전략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밸류 트랩, 즉 가치 함정의 위험입니다. 주가가 싸다는 건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현금을 잘 벌지만 곧 망할 비즈니스 아니야? 라는 의심이죠. 예를 들어 사양 산업에 접어든 백화점이나 규제에 묶인 담배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우즈의 알고리즘은 숫자만 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정말 저평가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망해가는 중이라 싼 건지를 완벽하게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카우즈의 포트폴리오 상위권은 항상 에너지, 소재, 산업재 섹터가 차지합니다. 이들은 경기가 좋을 땐 현금을 쓸어 담지만 유가가 폭락하거나 경기가 침체되면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작년의 현금 흐름이 아무리 좋았어도 그게 올해도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 과거의 영광을 보고 샀다가 상투를 잡을 수도 있는 후행성의 리스크가 늘 따라다닙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려 기술주들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대세 상승장이 오면 카우즈는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소외됩니다. 남들은 엔비디아로 2배, 3배 수익을 낼 때 카우즈는 무거운 엉덩이로 고작 5%, 10% 오르는데 그칠 수도 있습니다. 현금 흐름? 그게 뭔 상관이야? 지금은 꿈을 먹고 사는 장세라고. 시장의 광기가 지배할 때 이성적인 가치 투자는 언제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인내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단점은 높은 회전율입니다. S&P 500 같은 지수 추종 ETF는 종목을 거의 팔지 않지만 카우즈는 3개월마다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습니다. 회전율이 100%에 육박할 때도 있죠. 주식을 자주 사고 판다는 건 그만큼 거래 비용이 든다는 뜻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잦은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세나 양도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월가의 수많은 고수들은 여전히 카우즈를 포트폴리오의 필수 방어막으로 추천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 대박이 아니라 생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닷컴 버블 붕괴나 금융 위기 같은 폭락장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모두가 취해 있을 때 누군가는 차가운 머리로 이 회사가 정말 돈을 벌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합니다. 카우즈는 바로 그 검증을 대신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수만 가지 보조 지표와 화려한 이론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매출은 허영이고 이익은 건전성이며 현금은 현실이다. 화려한 장밋빛 전망 대신 통장에 찍히는 차가운 현금을 믿으십시오. 순이익은 조작할 수 있어도 현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유일한 보디가드, 바로 현금 부자 ETF 카우즈였습니다.